안녕하세요. 들어왔나요? 네, 출석 부르겠습니다. 권소영, 대답이 없죠? Recording stopped. 네, 권소영 안 왔어요. 유마, 네, 네, 염정문, 네, 네, 고흥월, 네, 네, 조재호, 네, 네, 김인혁, 네, 네, 김규남, 네, 네, 남태현, 네, 김혜지, 네, 네, 홍찬, 홍찬 안 왔어요? 네, 김정화, 네, 네, 나츠미, 네, 네, 칭철이, 네, 네, 마리나, 네, 네, 린, 네, 네, 마오, 네, 네, 카 안 왔어요? 네, 양샤, 네, 네, 리리카 안 왔어요? 네, 시오하, 네, 네, 홍성채, 네, 네, 유진, 네, 네, 그다음에 네, 유이, 네, 네, 오혜린, 네, 네, 방조원, 네, 네, 히나코, 네, 네, 왕귀진, 네. 네, 대답 안 한 사람 다시 부를게요. 잠깐만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아직 들어오는 중인 사람도 있네요. 권소영, 네. 네, 홍찬, 카, 카는 지금 들어오는 중인데 좀 느린가 봐요, 인터넷이. 그 다음에 리리카, 네, 아, 네, 여러분 과제 피드백을 제가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안으로 꼭 할게요. 제가 주말에도 토일 다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좀 바빠서 못했어요. 오늘 안으로 빨리 해야 여러분도 과제를 또 이어서 할 테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내용은 지금 공유되고 있는 것처럼 쓰기 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표 상으로도 쓰기 평가가 가장 마지막 단원이에요. 우리가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서 그 교육의 목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요구조사 해가지고 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교육 자료를 만들고 교육을 실행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쓰기 교육과정도 마찬가지 절차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육을 운영한 다음에 이제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한 학기 수업이 끝나겠죠,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쓰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자들의 쓰기 능력이 얼마나 향상됐는가 이걸 보는 건데 물론 이제 대체로 그 교육과정의 마지막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이제 평가론에서 봤다시피 평가는 그 교육과정의 중간중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런 평가를 형성평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형성평가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의 현재 능력을 진단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진단을 먼저 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 청진기로 그 호흡하는 것도 들어보고 열도 재고 또 이제 뭐 관찰하고 그래서 어떤 증상이 보이는지 이제 그걸 관찰한 다음에 진단하죠. 아, 무슨 병이다. 아, 뭐 이렇게 진단하죠. 그 다음에는 그 병에 대한 이제 치료를 하잖아요. 이제 진단평가, 형성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현재 학습자들의 강점이 뭔지, 그 현재 학습자들 그 이제 쓰기 능력의 약점이 뭔지를 진단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이제 교육 과정, 수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형성평가는 교육과정의 중간에 이루어지지만, 그 쓰기평가, 이제 쓰기평가가 보통은, 뭐 이제 마지막에 그 한번 쓰기 시험을 봐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쓰기평가는 이제 최근에는 학습자들의 이제 쓰기 능력이 사실 한 번의 시험으로 다, 관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쓰기 시험을 봐서 평가하는 건 결과 중심 평가죠. 요즘에는 평가도 결과 중심 평가보다는 이제 과정 중심 평가가 학습자들의 어떤 성취도라든지 그 능력의 변화 정도 이런 것을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쓰기는 과정 중심 평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쓰기 과정 그 교육 이제 쓰기 수업이 뭐 한 번의 수업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얼마나 이제 그 능력의 변화가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학습자들이 그 쓰기 교육 과정에서 쓴 글들을 모아서 그 전체를 다 평가하는 거죠. 사실 쓰기 교육 과정 안에서 한 가지 장르만 쓰기 연습을 하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장르를 연습하고 또 이제 쓰기 수업의 목적도 계속 달라지죠. 뭐 쓰기 과정에 익숙하기가 있었다면 뭐 쓰기 어떤 형태적인 언어 형태적인 측면에 그 익숙하게 하는 수업도 있었을 테고 어떤 쓰기의 그 장르는 아까 했나요? 그 담화적인 어떤 특성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는 수업도 있었을 테니까 그 수업마다의 결과물을 고루 평가하는 게 사실은 균형 있는 평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쓰기 평가에서 학습자 이 장문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내용을 평가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교사들이 말하기도 그렇지만, 어, 그 말하기 쓰기가 수행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평가해야 되는가. 이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형태적인 측면, 우리가 피드백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보통 쓰기 그 시험 본 거를 평가해 보세요. 채점해 보세요. 그러면 교사들이 문법이 틀렸는지, 어휘를 맞게 썼는지, 이렇게 언어 형태적인 측면에 굉장히 초점을 둬요. 그런데 그 밖에 또 어떤 내용을 평가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주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오른쪽은 쓰기 평가할 때 이제 이런 요소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이 요소들이 각각 이제 쓰기 능력을 구성하는 지식 중에서 어떤 지식에 해당하는가 한번 연결을 해 보세요. 네, 시간을 한 1분 정도 조금 더 줄게요.
다 연결해 봤나요? 자, 그러면 어떤 지식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기억, 문장의 연결이 긴밀하고 자연스러운가? 이건 어떤 지식이에요? 언어 사용 지식이죠. 두 번째, 쓰기 계획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세웠는가? 이건 네, 채팅창으로 대답하나요? 네. 네, 전략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쓰기 전략 중에는 쓰기의 그 단계별로 아까 쓰기 단계가 계획하기, 초고 쓰기, 고쳐 쓰기, 완성하기 뭐 그런 단계잖아요. 그 단계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을 찾는 거 이게 이제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은은 전략적인 지식과 관계되고 디귿 글의 내용이 풍부하고 정확한가? 이건 어떤 지식이에요? 네, 그렇죠. 3번 내용 지식이고 그 다음에 리을 어휘와 표현이 풍부한가? 이거는 어휘 표현이 얼마나 다양한 어휘를 썼나? 문법도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서 하나만 계속 쓰고 있는가? 어서니까 뭐 늘하고 기 때문에 골고루 쓰는가? 자, 이건 언어 사용 지식이죠. 1번이고 그 다음에 미음 주어진 과제의 주제에 맞는가? 네, 이거는 뭘까요? 네, 1, 3번 두 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네요. 네, 주제에 맞는가? 이거는 이제 3번이나 4번에 해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내용이 적절한가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쓰기의 목표가 뭔가 그에 맞는 이제 주제를 정해야 되잖아요. 쓰기 목표하고 관련된 건 전략이에요. 계획하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전략 중에 쓰기의 이제 그 의사소통 목표 이걸 확인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읍 수준에 맞는 문법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했는가? 이거는 음, 네, 네, 그렇죠. 1번이죠. 언어 지식. 그 다음에 시옷 담화 장치들을 적절히 사용했는가? 담화 장치라고 하면 이제 문장과 문장 또는 단락과 단락을 연결하는 어떤 표현들 있죠. 그리고 그래서 뭐 따라서 이와 같이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걸 잘 썼는가? 네, 네 맞아요. 이거는 그 2번 텍스트 지식이죠. 텍스트를 일관성 있게 그리고 내용이 이제 통일되게 잘 작성했는가? 단락이 뭐 이렇게 그 한 가지 주제로 뭐 내용이 구성됐는가. 그 기본적인 텍스트를 구성하는 능력이죠. 그다음에 이응 초안 작성이 잘 이루어졌는가. 네, 초안 작성. 네, 맞아요. 4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쓴 글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전략적인 능력 중에서 초인지 전략과 관련된 거죠. 네, 그다음 상위인지 또는 초인지 전략. 네, 마지막 맞춤법은 정확한가? 네. 이제 맞춤법이니까 사실은 언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아가 맞는가, 같어, 같아 이게 맞는가. 이제 그거는 이제 언어적인 지식이고
또 전략적인 능력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까 4번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죠? 이제 그 맞춤법은 마지막 고쳐쓰기 단계에서 사실 한번 점검하잖아요. 이 쓰기의 과정별로 이 단계를 잘 그 거쳤는가 뭐 요건 이제 전략적인 능력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언어 지식이죠. 그래서 사실 쓰기에 필요한 능력이 요 4가지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각각의 이 능력을 잘 갖추었는가 이걸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이에요. 이제 쓰기 평가를 할 때 요런 점들에 유의를 해야 되겠죠. 너무 언어 지식만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목표가 뭔가 하는 거예요. 평가의 목표가 무엇인가. 자, 일단 이제 쓰기 평가의 목표는 그 평가의 목표는 사실 이 학습자들이 언어 능력을 그러니까 언어 평가니까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이걸 그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가치 측정을 한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잖아요. 보통은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평가를 하죠. 쓰기 평가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그 평가하고자 하는 언어 능력이 쓰기라는 점이죠. 점이 다르죠. 자, 학습자 장문으로부터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서 쓰기 능력을 추론하여 이것에 따라 언어 능력 및 적성 진단과 피드백, 학습자 선발, 배치,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연구 등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부분 있죠. 언어 능력 및 여기부터 연구. 이거는 이제 평가의 어떤 목적인 거죠. 일반적인 평가의 목적이 이제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쓰기 평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쓰기 능력을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이 평가 항목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평가의 종류 우리가 한국어 교육 개론 시간에 배웠듯이 또 평가론에서도 배웠듯이 크게 그 평가 채점의 방법에 따른 이제 평가의 종류가 총체적인 평가와 분석적인 평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따가도 하겠지만 총체적인 평가는 한번 쭉 훑어보고 그냥 그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따로 매기는 거 없이 단일한 점수를 주는 거예요. 보통 인상평가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학습자들의 글을 한번 읽고 한번 더 읽어도 되죠. 읽고 나서 이 정도면 B, 이 정도면 C 이렇게 판단하거나 점수 읽고 이 정도면 80, 이 정도면 뭐 60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할지라도 평가자 내부에 어떤 평가의 틀은 있어요. 채점의 기준은 뭐 이런 특징이 있으면 80점, 이런 특징이 있으면 70점,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놓고 읽으면서 이 정도면 요 기준에 부합하겠군.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평가 기준이 없으면 사실 비슷한 수준의 작문인데 이 사람 글을 읽을 때와 저 사람 글을 읽을 때 결과가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평가자가 채점했을 때도 결과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죠. 또 한 채점자가 시간의 차이를 두고 한 달 뒤에 같은 시험지를 채점했을 때 결과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평가 기준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 그 우리는 시험이 객관식이 아니라 이제 그 서술형 시험이 많거든요. 제 수업은. 이제 학생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잖아요. 여러 단락으로 되어 있는 글을 이렇게 썼을 때 그 평가할 때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크게 어떤 그 답안지의 형식을 잘 갖추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론, 본론, 결론의 어떤 구조가 있는가. 있으면 추가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그 쓰라고 하는 주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대로 썼는가.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갔으면 뭐 몇 점, 뭐 하나가 빠졌으면 몇 점,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요. 분석적인 평가를 이제 하기도 하고,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할 때도 있는데, 이제 그때는 그 기준을 그때도 마찬가지로 세운다는 얘기죠. 이제 쓰기 평가는 주로 쓰기 교육 과정이 끝날 때 그 보기도 하죠. 이게 성취도 평가죠. 교육 과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그리고 교육 과정과 상관없이 쓰기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게 대학 논술 시험 있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사법고시나 이런 시험들 있죠. 서술형 시험이란 말이에요. 요즘 사법고시 폐지된 지가 꽤 됐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사법고시 있었을 때, 그다음에 또 언제 쓰기 평가가 있나요? 입사할 때는 뭐 에세이 쓰기 이런 거 별로 없죠.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문사, 언론사에 취직하려고 그럴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터디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언론고시 스터디. 그때 쓰기 연습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쓰기 평가의 내용, 뭘 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거죠. 학습자 장문에서 평가해야 되는 사항들 뭐가 있는가. 일단 아까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봤던 이 네 가지 언어 지식, 텍스트 지식, 담화 지식, 내용 지식, 전략 지식,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이제 쓰기 능력을 구성하는 구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인은 어떤 개념을 이루고 있는 그 어떤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쓰기 능력은 뭘로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래서 이제 쓰기 능력은 언어 능력, 그러니까 언어 사용 능력, 텍스트에 대한 지식, 뭐, 내용, 전략적인 지식 이렇게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가지를 잘 알면 이제 쓰기를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을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평가하는 것인가를 잘 보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살펴봤던 것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외의 것들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맞춤법이 정확한가, 그 다음에 문장보 잘 사용했는가.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좀 지엽적인 거죠. 설사 이제 문장보가 좀 틀렸기로써니, 빠졌기로써니, 이 글이 형편없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죠. 맞춤법은 좀 달라요. 맞춤법은 한국 사람들이 뭐 하자도 아주 혼동하는 그런 맞춤법 규칙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돼 있죠. 그 돼지 돼자를 쓰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냥 오에 이를 쓰는 돼하고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요. 이제 그런 걸 좀 틀렸다 그러면 뭐 아주 크게 감점 요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 맞춤법의 중요성 요거를 강조하는 문서들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언어 사용 지식을 특별히 초점을 두어서 평가하려고 하는 시험이라든지 국어 시험이죠. 한국어 시험. 그런 그 시험이 아니라면 사실 맞춤법은 의미가 전혀 다르게 오해될 소지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좀 부차적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쓰기 능력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다면 맞춤법을 확실하게 익히고 졸업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문규범, 한국어 어문규정 그 수업에서 이제 그 한글 맞춤법 배우거든요. 이제 대학에서 어문규정을 학부 때 교양 필수, 전공 필수는 우리는 전공 필수지만 뭐 이렇게 두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 이 한글 맞춤법, 어문 규정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기는 어려우니까. 저도 제가 이제 전공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게 되게 거슬려요. 그 문자나 카톡 메시지 오잖아요. 그리고 이메일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춤법이 좀, 어떻게 이런 걸 틀리지? 이런 오류들이 있는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약간 좀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이제 말이. 그리고, 음, 뭐랄까, 어떤 이 문자 생활이 굉장히 없구나, 이 사람이. 예,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기본적으로 정규 교육 과정, 초중 고등학교 교육 과정, 그리고 이제 대학 4년 교육 이걸 좀 성실하게 이수했으면 그럼 이제 맞춤법을 기본적인 걸 틀리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제 모화자들은 특별히 막 책상에 앉아서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맞춤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본인이 쓰기를 좀 성실하게 연습했거나 아니면 좀 많이 읽었으면 읽는 게 꼭 그 과외로 어떤 책을 교양을 쌓는 차원에서 책을 읽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하는 일, 공부하는 이 책 있죠? 그리고 뭐 지금 우리 수업 자료도 한국어로 돼 있잖아요. 요런 거를 좀 유심히 보고 열심히 뭐랄까요. 성실하게 임했으면 그러면 틀리지 않거든요. 많이 보고 읽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사실 맞춤법 그 자주 쓰는 이 맞춤법들 있죠. 이런 거는 오류가 확실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안 성실했나 뭐 이런 어떤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무슨 그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보면 남성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여성들이 음, 뭐 하는 얘기에 좀 같이 이렇게 막 많이 보고 그러는 편이니까 소개팅을 했는데 아직 만나기 전인데 카톡이나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뭐 연락을 좀 주고받잖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뭐 이런 거. 근데 맞춤법이 너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바뀌죠. 맞춤법 틀리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그런 언어 지식이고 그 다음에 어휘 문법에 대한 언어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수준에 맞는 문법을 정확하고 적절히 사용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문법이 맞았나 틀렸나 이거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록 틀렸지만 이 문법이 이 학습자의 수준에서 안 배운 거다. 아직 뭐랄까요? 그 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아니면 다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내재화가 되기 전이다. 그랬을 때는 이 오류를 크게 인식할 필요는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문법을 풍부하게 사용하였는가?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휘나 표현이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글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똑같은 어휘를 반복하더라. 그럼 단조롭죠. 그래서 이제 그 유의어들을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영어 글쓰기에서는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어휘를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경향이 굉장히 달라요, 한국어하고. 한국어에서도 다양한 어휘를 사용했는가 이걸 보는 것은 이제 그 평가에서 그 항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어, 아까 얘기했던 뭐 이유 표현, 한국어의 이유 표현은 막 수십 가지예요. 근데 이제 계속 똑같은 거, 니까만 사용했다라든지 뭐 어서 니까 이건 초급에서 다 배우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고급 수준인데 장문에서는 초급 수준의 연결어미만 썼다. 같은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그러면 이제 그 좋은 평가를 받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수준에 맞는 어휘 표현을 정확하고 적절히 사용했는가? 이건 이제 어휘의 정확성이죠. 어휘의 표현이 풍부한가? 다양한 어휘 썼는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텍스트적 지식인데
그 텍스트적 지식은 이 텍스트를 잘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편에 이제 담화, 이제 담화를 그 내용의 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형식의 일관성 있죠. 예를 들면 처음에는 뭐뭐 한다, 이다 이렇게 시작하다가 했어요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이제 형식의 어떤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그 장르를 잘 선택했는가 하는 거죠. 과제 지시문을 읽어보면 이 과제가 어떤 장르의 텍스트를 쓰라는 것인지 거기 드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르 잘 선택했는가 이게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의 구조가 합리적인가 하는 거. 그래서 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가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설득하는 글을 쓸 때 이제 주장을 하고 근거를 이렇게 달잖아요. 근데 이 근거를 주장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얘기하거나 근거를 얘기하고 그걸 토대로 주장하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자기 주장만 본론에서 신나게 쓴 다음에 결론에 그 근거를 썼다. 근데 결론에서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글의 구조가 잘못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잘 연결했는가. 이 담화라고 하는 것, 텍스트나 이제 담화나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통일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책에서는 문어는 텍스트라고 하고 구어는 담화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구어 텍스트, 문어 텍스트 이렇게 텍스트를 일반적인 용어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교재에서는 어떤 책에서는 담화를 일반적인 용어로 써서 구어 담화, 문어 담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텍스트 또는 담화는 문장 이상의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그것이 중요해요. 텍스트 지식에는 문장과 문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했는가, 그리고 긴밀한가, 의미적으로 긴밀한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이제 문장은 어떻게 연결해요? 접속사로 연결하죠. 그리고 그러나 뭐 이런 표제들이 문장 연결에 쓰이고 그리고 담화 장치들 아까 얘기했듯이 단락과 단락을 연결한다든지 단락과 단락 연결할 때도 문장 연결에 쓰이는 이런 접속 부사가 사용되기도 하고 뭐 이와 달리 뭐 이런 것도 이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도 하고 담화 아예 그 단락과 단락을 연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그 단락의 그 전체 텍스트에서의 역할, 기능 이런 걸 나타내는 표지가 있어요. 그 문장 단위의 표지도 있어요. 이제 그런 표지들 지금부터 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런 문장들은 이제 그 상술의 단락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지들이 잘 사용되었는가? 이건 텍스트 지식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그다음에 이제 내용 지식이에요. 내용이 논리적인가? 그 다음에 주제에 맞는 걸 썼나?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이 풍부한가? 그러니까 이제 그 똑같은 길이로 글을 써도 계속 같은 소재만 반복하는 글이 있고 다양한 소재들을 얘기하는 글이 있어요. 길이 똑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 물론 어떤 내용의 일관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 글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래서 이 내용 지식 이걸 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쓰면 안 돼요. 참고 문헌을 많이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읽는 사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내용 지식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물론 장르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그 많이 읽은 사람이 그 장르에 대한 어떤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잘 쓸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부 내용들의 연계가 자연스러운가 이런 것들이 평가 항목이 되겠고 또 이제 전략 능력은 쓰기 계획을 잘 했는가
이 쓰기에 이제 과정별로 이 과정을 이렇게 따라서 쓰는 거 이것도 일종의 전략이고 그 과정별로 과정을 잘 수행하기 위한 계획들 이게 쓰기 전략이잖아요. 이제 쓰기 계획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세우는가 이거 이제 과정을 잘 따랐는가로 볼 수 있고 초안 작성 잘했나 이건 이제 자기의 쓰기 결과물을 평가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상위인지 전략 중에 평가하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자료 수집을 잘 했는가 이것도 이제 쓰기의 어떤 단계에 맞게 했는가를 보는 거고 피드백에 맞게 수정했는가 고쳐 쓰기 단계 이걸 잘 했나 이걸 보는 거죠. 이제 굉장히 전반적인 이 평가 기준인 거예요. 질문들에 대해서 만약에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평가를 한다 그랬으면은 굉장히 종합적으로 쓰기에 그 하위 구인을 다 평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쓰기 평가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평가 대상에 따라 그러니까 뭘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다 쓴 결과물 있죠. 다 쓴 결과물이 아니라 뭐죠? 그 쓰기 어떤 교육 과정의 결과물 그걸 평가한다. 그러면 이제 결과 중심 쓰기 평가가 되겠고 그렇지 않고 이 쓰기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쓰기 과정을 평가한다. 그건 이제 대안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결국 그 과정에서 생산한 쓰기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 중심 평가가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쓰기 과정이냐 쓰기 교육 과정의 결과냐 이 두 개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과정 중심 평가인 거고 이거 이제 대안적인 평가라고 그래요. 결과 중심 평가가 워낙에 일반적인 그 전통적인 평가였기 때문에 그거의 대안이다라는 뜻이죠. 과정 중심 쓰기 평가는 그냥 쓰기의 과정을 평가하는 평가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쓰기 과정에서 생산한 결과물들 이것을 묶어서 전체를 평가하는 포트폴리오 평가 요렇게 나뉘는데 이것도 과정 중심 쓰기 평가의 한 유형이에요. 얘가 좀 포괄적인 거죠. 이 과정 중심 평가가.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결과 중심 평가는 다시 그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쓰기 수행을 직접 평가하는 직접 쓰기 평가와 그리고 이제 쓰기를 써보라고 그래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편의 글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쓰기 텍스트를 일부만 완성하게 하거나 아니면 읽기로 평가하는 거죠. 한 단락을 준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비워놓거나 중간에 어떤 문장을 비워놓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고르세요. 그러면 거기 이제 들어갈 문장을 고르는 것은 앞뒤 문장의 맥락 요걸 잘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내용의 어떤 일관성 요걸 잘 파악하고 쓸 수 있는가 요런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접 쓰기 평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순서대로 좀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직접 쓰기 평가는 실제로 써보게 하는 거예요. 글을 작문을 해라. 그래서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즉석에서 집에서 써오세요. 이거는 이제 쓰기 평가, 직접 평가라고 보기 좀 어렵죠. 이제 그 자리에서 주제를 주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줘요. 그리고 정해진 형식의 글을 써보게 하는 거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쓰기 능력을 직접 써보는 걸 보고 쓰는 걸 보고 평가하는 수행 평가죠. 말하기하고 쓰기는 그 수행 평가로 평가하는 게 가장 타당성이 높죠. 이 평가의 타당도가 높죠. 뭐 말하기 평가를 읽기나 쓰기로 본다. 이건 이제 간접 평가인데 적절하지 않죠. 왜냐면 실제로 그 수행을 관찰할 수 있는 언어 기능이기 때문에 듣기하고 읽기는 어쩔 수 없이 간접적으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하기 쓰기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간접 평가한다?
문제가 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높은 안면 타당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걸 이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 쓰기 하는 걸 직접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쓰기 평가를 하면 뭐 쓰기를 평가한 게 맞죠. 근데 이제 쓰기를 읽기를 통해서 평가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쓰기 능력이냐, 읽기 능력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죠. 그래서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당도가 높고, 타당도가 높은 이유는 일단 굉장히 통제된 환경에서 작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점 방법도 통제돼 있겠고, 그다음에 시험 환경 이런 것도 통제돼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이 사람의 쓰기 능력이다. 집에서 써와라. 이제 시험 환경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진정한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죠. 쓰기 능력 중에서 이제 뭐 일부 예를 들면 그 쓰기 전략 중에 사회적인 전략, 다른 사람이 도움받는 거죠. 뭐 이런 능력은 굉장히 잘 드러나겠지만 자기가 직접 쓰지 않았다는 이제 이걸 전제했을 때 이제 전반적인 쓰기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직접 쓰기 평가는 쓰기 시험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평가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일단 텍스트를 최소한 한 편은 써야 돼요. 한 편 이상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뭐 2개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쓰기 시험. 최소한 하나는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야죠. 이건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예요. 직접 쓰기 평가는 특히 어떤 주의사항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전은 찾으면 안 된다든지, 예? 뭐 뭐랄까요? 그 쓰기 평가지 그 답안지죠. 거기에다가 쓰기 내용 말고 다른 메모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주의사항 잘 얘기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채점할 때는 일단 채점자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주관적인 평가잖아요. 채점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기준이 정해져 있어도 그걸 적용하는 게 또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기준을 말로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이제 지침을 이제 읽을 때 이제 그걸 읽으면서 또는 들으면서 용어의 규정이라든지 뭐 어? 뭐 몇 퍼센트 이상 맞으면 뭐 이런 정도면 괜찮죠. 근데 이제 모호할 경우에 해석이 다 달라져서 이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채점할 때는 한 번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고 2번 이상 읽으면 좋죠. 그다음에 채점 기준이 체계적으로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모범 답안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토픽 같은 시험도 채점할 때 모범 답안 같은 걸 이제 이렇게 참고할 수 있죠. 그다음에 평가 결과를 뭐 어떻게 낼 것인가 숫자로 이제 보통 표시하죠.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합 평가 이건 이제 그 어떤 논평이죠. 이런 걸 덧붙일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똑같이 80점을 줬는데 두 사람의 이제 쓰기의 어떤 특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정보를 좀 써줄 수 있죠. 요건 이제 분석적인 정보가 되겠죠. 직접 쓰기 평가는 이런 유형이 있어요. 학생들이 일단 직접 쓰는 건데 완성된 한 편의 글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글의 일부를 쓰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제한된 쓰기예요. 근데 이제 제한된 쓰기는 이제 더 뭐랄까요? 어떤 도구적인 기능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어휘나 문법의 연습할 때 문장 2개를 뭐 알맞은 연결어미를 써서 배운 연결어미를 써서 완성하세요. 이것도 어쨌든 문장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쓰기를 위한 쓰기, 본격적인 쓰기 평가라기보다는 이제 학습자의 문법, 어휘 능력을 보기 위한 그런 평가가 되겠죠. 제한된 쓰기고, 근데 이제 유도된 쓰기는 이제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학습자들이
아주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통제된, 제한된 쓰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제한이 돼 있죠. 이런 내용을 써야 되니까. 자기가 다른 내용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의 일부만 이제 주고 나머지를 쓰게 하는 거라거나 그림을 보고 그걸 묘사하는 거, 그래프나 도표를 보고 거기에 있는 정보를 쓰는 거. 이것도 그 그래프나 도표에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있죠. 이걸 써야지 딴 거 쓰면 안 되고 이걸 틀리게 써도 안 되고 어느 정도 답이 좀 있는 거죠. 제한된 쓰기는 답이 분명하게 있어서 맞았다 틀렸다 이걸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작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한 편의 글을 주제만 주고 이렇게 쓰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유작문을 할 때도 자료를 보여주고 그 자료를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자료를 근거로 자기 의견을 쓰세요. 이런 것도 자유작문에 해당하죠. 왜냐면 이제 자료 해석은 뭐 뭐랄까요? 그 해석은 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를 설명하세요. 이거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자기 의견도 마찬가지죠. 이제 같은 자료를 보고 같게 해석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자기 의견은 다를 수 있죠. 요런 자유작문은 보통 학술적인 쓰기에 가까워요. 이제 학술 글쓰기도 어떤 조사 결과,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입학 시험으로 이제 논술 시험 같은데 어떤 자료가 주어지고 이제 그걸 보고 자기 의견을 써라. 또는 이걸 말해라. 뭐 이런 이 구술 면접도 있죠. 되게 어렵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직접 쓰기 평가까지 보고 잠깐 쉬고 10분, 10분이면 좀 애매하네요. 11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11시에 다시 오세요.
네, 여러분 잘 쉬고 왔어요? 네. 네. 아까 중간에 들어온 사람 제가 다 승인했죠? 요즘 비가 굉장히 많이 오죠. 옛날에는 봄에 비가 그래도 뭐 반가운 비, 봄비 오기는 했는데 장마가 좀 불규칙적이다가 요즘에는 우기가 생겼나 한국에?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하더라고요. 올 봄에 비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내일이 6월이죠. 6월 1일 화요일인데 6월이면 좀 더웠던 것 같아요. 예년에는. 근데 이제 오늘이 6월이 바로 코앞인 5월 말인데 쌀쌀하네요, 아침에. 날씨가 되게 사람 기분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날씨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괜히 막 기분이 처지고 뭐좀 약간 우울하다 그럴 때는 사람이 이제 호르몬 영향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 이 몸의 상태가 또 기분을 또 좌우하기도 하고, 이제 오늘 날씨는 어떤가? 요즘의 날씨가 어땠나? 그다음에 이제 나의 컨디션이 요즘 어떤가? 내가 뭐 이제 식사나 영양가 있는 걸 잘 챙겨 먹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제 그런 점검을 하게 되면 그냥 이유 없이 기분이 처지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닐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조건, 환경을 좀 변화시키면 기분이 좀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자.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는 평생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하고 극복하는가,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이제 내가 뭘 하면 기분이 나아지나, 스트레스가 풀리나, 이런 걸 잘 관찰해가지고, 이제 그 해결 방법을 몇 개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죠. 자, 간접 쓰기 평가로 넘어갈게요. 이제 직접 쓰기 평가와 달리 간접 쓰기 평가는 쓰기 능력을 학습자들이 쓰기에서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읽기 시험처럼 이제 그 텍스트를 주고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 보기 1, 2, 3, 4 중에서 골라라.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런 게 간접 쓰기 평가예요. 단점은 사실은 그게 쓰기 능력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타당도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굉장히 결정적인 단점이죠. 웬만하면 쓰기 시험을 이렇게 간접적인 평가로 보는 건 좋지 않아요. 당연히 이제 실제적인 쓰기 능력으로 보기 어렵죠. 물론 이제 쓰기 능력 안에 이제 포함되는 하위의 능력을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어요. 잘 쓰기 위해서는 이제 내용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건 이제 내용을 일관되게 잘 썼나,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쭉 주고 이제 단락 A, B, C, D 중에 글의 내용과 관련 없는 단락을 하나 고르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쓰기 능력의 일부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능력은 아니죠. 그 쓰기 능력의 을 구성하는 일부에 이제 국한되죠.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읽기 시험처럼 보는 거잖아요. 보기 중에서 골라라. A, B, C, D 중에 그 내용의 일관성을 해치는 단락을 골라라. 객관식 평가니까 채점 빨리 할 수 있죠. 채점 결과 정확하죠. 그래서 실용적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굉장히 결정적이다. 간접 쓰기 평가의 유형은 뭐 지금 얘기한 1, 2, 3, 4번 중에 골라라, 이건 선다형이죠. 이제 고르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다 여러 개 중에 이제 선택하는 거고, 오류 인지형. 뭐 이렇게 틀린 문장에 이제 표시해라. 이런 거 있죠. 단락의 어떤 그 내용적인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에 표시해라. A, B, C, D 단락 중에 뭐가 문제가 있냐, 뭐 이런 거. 배열형, 단락을 글의 순서에 맞게 배열해라.
낱말 형태 변형, 빈칸 메우기, 베껴쓰기, 문장 변형하기, 낱말 형태 변형해서 글 완성하기, 뭐 이런 것들 잘 보면은 뭐 장문하고는 좀 다른 문제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과정 중심 쓰기 평가는 아까 이 쓰기의 그 대안적인 평가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쓰기 결과를 한 번의 쓰기로 판단하는 이 결과 중심 쓰기가 아니라 그 쓰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기 과정이니까 사실은 학습자가 쓰는 이 전체 과정에 교사가 개입하죠. 그래야 파악을 하니까 이 쓰기 단계를 잘 거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수업 중에 이제 교사가 계속 뭔가 관찰하면서 또 질문하면서 피드백을 주면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과 연계되죠. 수업 과정 전체가 다 이제 평가의 대상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반복적이에요. 평가가 1회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고 계속되죠. 그래서 쓰기 교육 과정 전체에 걸쳐서 이제 계속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이제 쓰기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얻게 되는 이점, 그 개발하게 되는 능력은 뭐냐면 이제 쓰기를 어떤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보죠. 과정 중심 쓰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걸 잘 가르쳐주면 다른 종류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그 문제 해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능력을 키우고 또 글쓰기 전략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죠. 쓰기 과정은 과정 중심 교육은 이제 쓰기 과정을 계획하기, 뭐 초고 쓰기, 수정하기 또는 고쳐 쓰기, 뭐 완성하기 이 일련의 단계로 보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그 단계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걸 가르쳐 주죠. 이제 글쓰기 전략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전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평가다. 이제 쓰기 수업이 과정 중심 쓰기가 된다. 그러면 사실 쓰기 평가도 과정 중심 평가로 가는 게 이 어떤 쓰기 교육의 목적과 일치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평가예요. 포트폴리오 평가는 한 번의 쓰기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기 교육 과정에서 학습자가 생산한 쓰기, 학습자가 썼던 장문, 이걸 이제 여러 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쓰기 과정을 본다. 그러니까 쓰는 과정 계획하기부터 뭐 요거를 본다. 이런 의미보다는 쓰기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여러 번에 쓴 그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의미가 더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습자의 쓰기 능력이 교육과정 초기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끝날 때까지 얼마나 성취했는가, 얼마나 변화했는가 이걸 보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결과 중심 쓰기로 평가를 했을 때는 A 학생이나 B 학생이나 결과물의 수준은 똑같아요. 근데 A는 원래 처음부터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시작한 학생이에요. 끝날 때도 이 수준이 똑같은 거죠. 이 학생과 B 학생은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요 A만큼 향상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 건가? A는 이 교육 과정에서 사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어떤 교육에 효과가 좋은 건가? 효과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그러니까 성취의 어떤 그 변화 있죠? 이걸 잘 볼 수 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일단, 단일한 쓰기 표현. 그러니까 이제 장문 하나를 평가한 게 아니란 얘기고요. 여러 편의 쓰기를 평가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의 장점은 쓰기 시험 그냥 한 번만 보면 수업 시간에는 뭐 편집을 쓰기도 배웠고 학술 논문 쓰기도 배웠고 기행문 쓰기도 배웠고 여러 가지 장르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을 한 번만 본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가지 장르밖에 못 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장르를 이제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제 쓰기 능력을 좀 더 이제 그 다양한 범위에서 넓은 범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장점이죠. 그다음에 그 성취 수준을 광범위하게 보여준다. 이거는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 여러 쓰기 상황에서 쓴 그 글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한 번 시험 보는 걸로 끝나면 그 시험 볼 때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어떤 그 사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 망치는 거죠, 뭐.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로 평가하면 어느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쓰기들이 결과가 좋으면 수준이 높으면 좋은 점수를 받죠. 그다음에 그 평가가 사실은 즉각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 전체 쓰기의 이 결과물을 다 보기 때문에 평가의 어떤 시기 자체는 굉장히 지연된 평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는 이제 학습자가 그동안 썼던 모든 글을 다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선택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쓰기 교육 과정 중에서 한 10번의 쓰기를 했다. 그러면 학생한테 5개를 선택해라. 선택권을 주는 거죠. 뭐 전체를 다 보면 사실은 좋기는 한데 이제 모든 글이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만족스러운 것들, 잘 쓴 거를 5개 내라.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게 좋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랄까 시험을 그냥 한 번 본다, 쓰기 시험을. 학습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10번의 쓰기 요거를 볼 거다. 이 결과를 다 평가할 거다. 그러면 학생이 쓰기 교육 과정 전체에서 자기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 쓰기는 뭐 이런 점이 좀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보완해서 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학습자가 자기의 쓰기 학습 과정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주죠.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쓰기 평가는 대체로 학습자도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자기가 이제 낼 글을 선택하면서 자기의 쓰기 학습 과정에 대해서 성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쓰기를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어떤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자기 학습 과정에 대해서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히스토리를 돌아보고 뭐 이런 그런 이제 뭐라고 하죠? 상위 인지 전략을 쓰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특별한 어떤 그 언어 평가 아니 그 쓰기 평가 항목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의 성장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언어 형태의 정확성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뭐 이런 것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쭉 따라갈 수 있죠. 그다음에 뭐 포트폴리오가 하나의 교육 과정,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 동안 뭐 요거를 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 2, 3학년 그 학년 전체에서 자기가 썼던 결과물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달라도 학년마다 선생님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제 학습자의 어떤 쓰기 능력의 이 성장 뭐 이런 걸 다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특정 교수자와의 관계를 초월해서 발전을 측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뭐 이런 측면이죠. 좀 장기적으로 평가 범위가 그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쓰기 평가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 평가 유형 물론 포트폴리오 평가의 예시는 좀 찾기가 어려웠고 이 간접 쓰기 평가하고 이제 직접 쓰기 평가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직접 쓰기 평가 중에서 제한된 쓰기. 제한된 쓰기는 이제 굉장히 통제된 쓰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정답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을 한 문장으로 쓰세요. 이거 이제 학생이 쓴단 말이에요. 직접 쓰기의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1, 2, 3, 4번 중에 고르세요. 이거는 간접 쓰기죠. 학생들이 쓰는 게 없죠. 읽기만 하는 거죠. 읽고 고르는 거. 그래서 뭐 지난번에 책을 뭐 빌려줘서 뭐 여기 들어가요. 사줘서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는 쓰기, 제한된 쓰기이고요. 근데 이제 유도된 쓰기는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진 않아도 쓸 내용이 주어져서 다른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쓸 내용 선정에 어떤 자유가 굉장히 제한되죠. 자, 다음을 참고해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대한 글을 2, 300자로 쓰십시오. 단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네, 이거 좀 웃기네요. 제목을 뭐 쓰나 안 쓰나 큰 변화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유학생 현황을 나타내는 이 그래프를 줬어요. 그리고 증가 원인과 앞으로 어떤 기대되는 상황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쓸 내용을 다 줬죠. 뭔가 새로운 것을 자기가 쓸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증가 원인 같은 거를 빼고 썼다 그러면 감점이 분명히 있겠죠. 이걸 참고해서 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유도된 쓰기고 제한된 쓰기보다 훨씬 더 뭐랄까 발전된 쓰기죠. 그만큼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자유장문. 자유장문은 학습자가 어떤 내용을 쓸지, 뭐 어떤 순서, 어떤 구조를 사용할지 이걸 다 자유롭게 정하는 거예요.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 700자로 쓰십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예, 문제가 왜 이렇게 재밌죠? 이 지시문이? 앞에 이것도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 그러니까 이런 제한이 있다는 거는 학생들이 그만큼 이걸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겠죠? 자, 주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칭찬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칭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칭찬은 언제나 긍정적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그 약간 좀 어떤 상식, 일반적인 통념과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거네요. 칭찬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칭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 글이 쓰라고 하는 거, 이 문제가 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칭찬의 뭐예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칭찬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들어있어야 되고, 지금 칭찬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쓰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들이 같이 문제에 있다라는 거는 이런 내용이 글에 포함되면 좋겠다예요. 물론 이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사실 부정적인 영향 요거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겠죠. 근데 뭐 1번이나 이제 3번 요것이 들어가지 않고도 글이 칭찬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자기의 의견 요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뭐 이제 그 근거도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잘 썼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거리로 준 요런 내용이 다 포함되게 써야죠. 그래야 뭔가 글의 내용이라든지 전개 방식이 이 시험 출제자의 의도에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부합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게 이제 자유장문이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문장을 학습자가 다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힌트는 줬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뭐 이런 영향이 있다 주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학습자가 내용을 생각해야 되죠. 이제 학습자의 내용 선택이나 글의 이제 구조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런 게 이제 자유장문이에요. 이제 자유는
너무 많이 주어지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죠. 자유장문이 그런 문제가 있죠. 너무나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평소에 쓰기 연습이 많이 돼 있어야 자유장문을 당황하지 않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쓰기. 간접쓰기는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데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고르는 거죠. 1, 2, 3, 4번 중에서 요거가 쓰기 문제냐 읽기 문제 같지 않아요? 토픽 읽기 시험 문제 같죠? 그런데 사실 이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기 위해서는 앞뒤 맥락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말이 들어가면 이 내용이 일관될까, 이 말이 들어가면 내용이 좀 이 문장만 다르니까 안 되겠다. 이런 능력들. 그러니까 이제 쓰기에서 어떤 텍스트 지식을 이 있어야 이걸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쓰기 문제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직접적인 쓰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실제적인 쓰기 능력. 여기에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당신이 써봐라 그럴 때는 뭔가 이제 어떤 내용이어야 할지 이제 맥락을 파악해서 일관된 내용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 텍스트 지식이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잘 언어로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언어 지식이죠. 이런 능력을 볼 수 있잖아요. 훨씬 더 이제 쓰기 능력의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다면 빈칸 채우기, 객관식 이건 그 중에 굉장히 일부만 볼 수 있다. 이제 단락의 응집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이게 쓰기 능력이죠. 이제 일부만 볼 수 있다는 거고 오류 찾기 이것도 역시 객관식이죠. 학생이 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간접 쓰기 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틀렸나를 고르는 거예요. 몇 번이 틀렸어요? 우리 동네는 옷을 잘 고치는 세탁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세탁소에서 옷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긴 바지를 짧게 고쳤습니다. 저도 그 세탁소에서 바지를 고칠 것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이제 틀린 부분이 어딘지 이걸 찾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내용의 일관성 이런 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쓴 글에서 이렇게 뭐가 틀렸나를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고쳐쓰기 이 과정, 요걸 잘 할 수 있는가. 쓰기의 이제 과정별로 잘 수행할 수 있는 게 이건 전략적인 능력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문법 문제 또는 읽기 문제 같지만 문법 문제 아니네요. 그 내용만 이제 일관성을 보는 거니까. 근데 오류를 찾는 거는 이제 문법 문제로도 낼 수 있어요. 틀린 문장 찾는 거죠. 문법이 틀린 거. 이것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쓰기 능력의 어떤 하위 구인,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인 정확성 또는 여기서는 내용의 일관성, 단락 내용의 일관성 이런 것을 얼마나 아는가 이제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쓰기 문제는 문제죠. 간접 쓰기 평가 문항이고 그다음에 역시 간접 쓰기 평가 문항으로 밑줄 친 문장 그 문장이 아니라 밑줄 친 이 부분을 바꿨을 때 적절한 거 그걸 골라라 하는 거죠. 바꿔 써봐라 하는 건 사실은 직접 쓰기죠. 학생이 쓰니까. 근데 이제 1, 2, 3, 4 중에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간접 쓰기 문항이고 이미 이제 그 글이 다 쓰여졌어요. 이걸 이제 보면서 더 적합한 표현으로 고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전략적인 능력에 가깝고, 이제 새로운 어휘나 표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내용을, 비슷한 의미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는 거기 때문에 언어 사용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쳐 쓰기잖아요. 이제 전략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간접 쓰기 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쓰기 평가 문항을 직접 쓰기와 간접 쓰기 예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채점 방식에 따라서 이제 쓰기 평가를 종합적 평가, 뭐 분석적 평가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자, 종합적 평가 또는 이제 종합적 채점은 어떤 거냐면 일단 이제 그 단일한 점수를 주는 거예요. 분석적인 평가는 어떻게 해요? 분석적 평가는 단일한 점수가 아니라면 뭐 언어 사용 능력은 몇 점, 그 중에서도 뭐 어휘 능력은 몇 점, 그다음에 문법 능력은 몇 이렇게 각 하위 항목마다 점수를 줘서 그걸 종합하는 거, 다 더하는 거. 이게 이제 분석적인 평가예요. 종합적 평가는 이제 한 번에 그냥 점수 하나 준다. A, B, C 뭐 이렇게 주는 거. 80점, 75점 이렇게 주는 거. 자, 이 종합적 평가는 일단 빠르게 채점할 수 있어요. 분석적인 평가를 하려면 이제 평가 기준이 많을 때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처음 읽으면서는 뭐 요거 요 한 항목만 보고 두 번째 읽으면서는 그 다음 거 보고 되게 많이 읽어야 돼요. 시간이 걸리죠. 그다음에 신뢰도가 채점자 간에 좀 그 신뢰도가 높을 수 있어요. 채점 기준이 명확하면.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뭐 어휘 능력, 뭐 이제 어휘의 다양성, 무슨 내용의 일관성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텍스트를 분석해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기준으로 이 그 채점이 됐는가를 일반인이 보고 이해할 수 있어. 아, 이 정도 잘 썼네. 그래, A 받을 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채점은 뭔가 이제 막 구석구석 뜯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 답안에 장문의 장점을 드러내는데 되게 좋아요. 잘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종합적인 채점 할 때 보통 이제 전체 논평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글의 내용이 좋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을 이제 그 드러내기에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제 점수는 똑같은데 이 두 사람의 쓰기 능력이 완전히 다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용의 구성은 좋지만 언어 형식, 문법, 어휘 이런 게 좀 약할 수 있죠. 이 사람은 내용은 좀 창의성이 떨어지고 논리적이지 않지만 언어를 굉장히 정확하게 썼을 수 있죠. 두 사람의 능력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점수 내에서 하부 기술, 하위의 어떤 능력들, 언어 능력, 뭐 텍스트 등 이런 거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가 보고 이걸 자기의 이후 학습의 어떤 이제 그 도움이 되는 정보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진단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기 마지막에 최종 평가로는 괜찮아요. 왜냐면 그냥 수업이 이번 학기 끝나는 거니까, 이 학습이 종료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학습 과정 중에 보는 쓰기 평가 있죠. 형성 평가로 이제 볼 때 종합적인 평가는 적절하지 않죠. 형성 평가의 목적은 이 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서 자기 학습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교사는 수업 방법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냥 80점, 70점 이렇게만 있으면 뭘 어떻게 고쳐야 될지 정보가 전혀 없죠. 알 수가 없죠. 도움이 안 돼요. 이제 긍정적인 역류 효과 또는 환류 효과의 가능성이 없다. 역류 효과 또는 환류 효과라는 거, 역류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환류도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보통은 교수학습이 있고 그거의 결과가 평가에 반영돼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평가가 있음으로 해서 교육 과정이 거꾸로 바뀐다. 이거는 이제 역류 효과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제 교육 과정이 수정되는 거죠. 학습 과정이 변화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환류 효과, 긍정적인 환류 효과예요. 이런 게 없다. 그다음에 그 채점자들이 사실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채점 기준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돼야 채점자 간의 신뢰도가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 정도면 몇 점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채점자 간 신뢰도가 분석적인 평가보다는 높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 채점 기준이 보통 이렇게 나오면 제일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글은 6점, 이런 특징은 5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점부터 6점까지의 점수의 이 범위가 6점이 제일 높죠.
제일 높은 점수는 어떤 특징을 보이면 되냐면 오류는 가끔 있는데 수사적이거나 문법적 차원, 그러니까 이제 언어 형식 차원에서 훌륭하다. 오류는 조금 있다. 그리고 쓰기 과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된다. 쓰기 목적을 잘 달성한 거죠. 그다음에 글의 구조가 좋다. 그다음에 세부 내용이 아주 뭐 이렇게 좋은 거죠. 어떤 뒷받침 문장 같은 거, 근거 이런 게 좋다. 그다음에 문법 다양하게 썼다. 어휘 적절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어휘는 몇 점 이렇게 매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대강의 기준을 주면 뭐 A 채점자나 B 채점자나 C 채점자나 6점이라고 판단하겠죠. 뭐 3점과 6점 이렇게 이 점수의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1점 볼까요? 1점은 못한 거죠. 쓰기 능력이 없음. 이런 글은 일관적이지 않고 글에 전개가 없고 심각하고 지속적인 쓰기 오류가 있고 0점도 있어요. 그냥 점수를 아예 줄 수 없는 거죠. 아무 반응이 없거나 이런 게 기준이 왜 있을까요? 아무 반응이 없는 쓰기 답안지가 있어요. 시험 볼 때도 학기말 시험인데 그냥 백지가 있어요. 이제 논제를 단순히 베껴 쓰거나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시문 있죠. 뭐 이런 주제로 뭐 어떤 글을 쓰세요. 그것만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고 논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거나 이런 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쓰라는 건 안 쓰고 이렇게 편지가 있어요. 옆에. 교수님, 제가 사실 이건 공부 못했고 다른 거 공부했습니다. 그거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하고 관련하는 거 이렇게 막 많이 쓴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채점자에 따라서 그래도 딴 걸 열심히 공부했네. 1점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다 지침을 주는 거예요. 목표 언어 이외의 언어로 쓰이고 영어로 막 써요. 한국어 교육 전공 수업인데 그다음에 단지 자판을 두드린 몇 글자만 구성된 이런 글도 이런 답안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단어 몇 개 이렇게 쓴 거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의 채점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채점 기준이 하나도 없이 종합적 평가를 하는 건 채점자 간 신뢰도, 채점자 내 신뢰도에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분석적인 채점, 분석적 평가는 쓰기 능력의 하위 구인을 미리 이제 기준이죠. 쓰기 평가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기준별로 점수를 매겨서 종합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하위 기준에는 어휘, 문법, 문체, 뭐 그다음에 수사적인 구성 체계, 의사소통 내용까지 어떤 글의 내용 같은 거죠. 그다음에 철자 맞춤법 이런 걸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각각을 뭐 10점 만점에 몇 점 몇 점 그래서 더하니까 뭐 64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당연히 이제 전체 총점은 똑같지만 그 하위의 어떤 기준이 쓰기 능력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두 사람의 쓰기 능력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죠. 쓰기 능력의 특징을. 그리고 그 정보가 학습자 본인한테 가면 나는 어휘의 정확성이 굉장히 낮네. 그러니까 어휘를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자기의 학습 과정에 거꾸로 이 평가 결과가 영향을 주죠. 긍정적인 역류 효과 또는 환류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글의 어떤 논리적인 전개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쓰기 수업 시간에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었지만 그 어떤 논리적인 글의 전개 뭐 이런 걸 연습할 수 있는 과제를 추가해야겠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 변화되죠. 그래서 이제 평가가 거꾸로 교육 과정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환류 효과가 역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의 약점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피드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이게 도움이 되죠. 앞으로의 학습과 교수의
그다음에 글 수준을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변별할 수 있어요. 단점은 오래 걸리죠. 이제 평가 기준이 되게 많다. 그러면 뭐 3번 읽은 거 가지고 안 돼요. 막 이렇게 5번 읽고 그래야 되죠. 자, 토픽의 쓰기 시험 평가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내용, 과제 수행, 글의 전개, 구조, 언어 사용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 사용은 이제 어휘 문법에 대한 거죠. 문법 어휘를 다양하게 썼나, 그다음에 틀리지 않았나, 적절한. 이거 틀리지 않아는 정확한 거고 적절한 걸 썼는가. 그다음에 글의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격식체, 비격식체 이걸 잘 구분해서 썼나. 그것도 언어 사용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의 내용,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했나. 이제 주제에 맞는 걸 썼냐는 거죠. 그다음에 주제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한가. 그다음에 이제 글의 전개, 이건 텍스트 지식이죠. 구성이 논리적인가. 단락 구성이 잘 됐나. 그다음에 담화 표지 잘 사용해서 내용 연결이 조직적이고 논리적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토픽의 평가 기준이에요. 근데 이 평가 기준에 맞춰서 채점표를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언어 사용 보면 언어의 정확성과 다양성과 사회 언어학적인 기능 3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고급의 이제 그 평가 고급이 아니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 토픽은 그 토픽 1이 아니라 2에 이제 쓰기 시험이 있잖아요. 54번 문제인가요? 그래서 이제 고급인 거예요. 고급을 기준으로 고급 수준의 어휘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했으면 상, 아니면 중, 뭐 이래가지고 이 점수를 끊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글의 전개 구조, 시작과 마무리, 그러니까 도입하고 이제 결론 부분, 내용 전개 긴밀성, 내용 전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문단 한 문단은 한 단락은 한 가지 중심 내용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2가지가 있다, 그럼 안 되죠. 그런 것들 구체화됐어요. 그다음에 내용, 주저증거 이거 똑같네요, 그렇죠? 여기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뭐 이제 12점, 12점, 26점 만점에 이렇게 3점씩 끊네요. 여기도 3점 단위로, 여기는 이제 7점 단위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상중하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학생이 쓴 글이에요. 중급 학생인데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줬어요. 그러니까 요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제 채점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채점해보고 분석적으로 채점해보고 그랬을 때 점수 차이가 어떻게 나나. 똑같은 글을 종합적으로 채점했을 때랑 분석적으로 채점했을 때랑 점수가 똑같은가 다른가, 다르면 왜 다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과제방은 따로 안 만들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 시작하면서 그 몇 명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강이라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과제할 시간도 좀 필요하고 하니까 오늘은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평가까지 수업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요 종합적 평가와 분석적인 평가를 한번 같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 준비 과제 다 피드백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말 과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사람들 질문 받고 이제 그 한 학기 수업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네, 그럼 질문 있어요? 채팅창에. 네. 과제. 요게 과제인데 이게 이제 중급에서 학생이 쓴 거예요. 주제는 이 방학 계획을 쓰는 거예요. 그 종합적인 채점 기준, 뭐 대강 뭐 이렇게 만들고 이걸 그대로 뭐 써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분석적인 평가 기준,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 보세요. 종합적인
평가 기준도 아까 그거는 너무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글을 평가할 때 어떤 게 적절할지 그걸 이제 만들어 보고 18점 만점으로 분석적 채점 기준 본인이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한번 채점을 두 가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점수가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나는가? 이걸 한번 설명해 보는 게 과제예요. 네. 과제방을 만들까요? 만드는 게 여러분 숙제를 하겠죠? 안 만들고 그러면 아무도 안 하겠죠? 과제방을 만들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말 과제, 준비 과제 여러분 한 거 제가 피드백 할 테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기말 과제 전반적인 질문, 뭐 이런 것을 받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해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입니다. 네. 리리카 왔네요. 리리카 표시해 놓을게요. 출석. 네, 다른 질문 없죠? 그럼 마치겠습니다.